천한 것이 어디서 겸상이야? 부엄으로 꺼져. 명절 3일 동안 새벽 5시부터 일어나 20인분 음식을 차려낸 제게 시어머니가 뱉은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상을 통째로 들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공항으로 향했죠. 결혼 8년 매 명절마다 종처럼 부려먹히면서도 단 한 번도 밥상에 앉아본 적 없었습니다. 시누이 셋은 손톱만큼도 안 도우면서 상다리 부러지게 먹기만 했고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없으면 보일러도 전기도 가스도 끊긴다는 사실을요. 모든 공과금이 제 명의였거든요. 해외에서 느긋하게 와인을 마시는 동안 제 휴대폰에는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무려 127통이 쌓여갔습니다. 며느라 제발 살려줘. 굶어 죽겠어. 천안년 취급하던 그 입으로 울며 빌게 된 시어머니의 처절한 최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38살 며느리가 8년간 밥상에 한 번도 못 앉다가 상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쏟아버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명절 때 새벽부터 밤까지 20인분 음식을 혼자 만들었는데 천한 것이 어디서 겸상이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새벽 4시 30분, 저는 시댁 아파트 부엌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38살 이수진, 그게 제 이름이에요. 결혼한 지 8년 차, 매년 설이면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당연해진 지 오래였죠. 어젯밤 11시까지 대형마트에서 장을 봤으니 눈 붙인 시간이 고작 4시간 반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어요. 퉁퉁 부은 눈두덩이가 손끝으로도 느껴졌거든요. 가스레인지 4개의 불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왼쪽에서는 갈비찜이 보글보글 끓었고 오른쪽에서는 동태전이 지글지글 익어갔어요. 기름 튀는 소리, 국물 넘치는 소리,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새벽 부엌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죠.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 끝까지 배어들었고 가스불 앞에 서 있으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20인분. 시어머니 형제들, 시누이네 가족들, 시아버지 제사까지 겹친 이번 설에는 20명이 넘는 사람들 입을 제가 책임져야 했어요. 결혼 전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 연봉 7천만 원. 제 밑에 팀원이 15명이었어요. 프레젠테이션 하나로 임원들을 설득했고 제가 기획한 캠페인이 업계상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밤 10시까지 설거지를 하고 명절 내내 밥상에 앉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벌이 며느리는 집안 망신이야. 결혼 직후 시어머니 황금자 여사가 했던 말이에요. 남편 정우는 어땠냐고요. 엄마 말이 맞아. 애 낳으면 어차피 그만둘 거잖아. 그 한마디에 저는 사표를 썼습니다. 8년 전 그날 제 손으로 제 날개를 꺾었던 거예요. 오전 8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누이 셋이 도착한 거죠. 큰 시누이 미영씨 45살, 둘째 시누이 미선씨 42살, 막내 시누이 미정씨 38살, 저랑 동갑인 막내 시누이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세 사람 모두 빈손이었습니다. 수진아, 전 언제 붙여? 국간 좀 봐봐. 싱거운 것 같아. 아, 명절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시누이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과일을 깎아달라는 말도 없이 알아서 집어먹으며 수다를 떨었죠. 저는 부엌에서 손을 멈추지 못한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시누이들이 앞치마를 두른 적이 없었어요. 명절마다 저 혼자 20인분을 준비하는 동안 그들은 손톱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점심 무렵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만든 잡채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싱거워. 네 친정에선 이렇게 해 먹었어? 가슴 한쪽이 뜨끔했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맛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간장을 더 넣었습니다. 네, 어머님. 다시 맞출게요. 그 말이 제 입에서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스스로가 한심했어요. 상차림이 끝나고 20명 가까운 시댁 식구들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명절 특유의 웅성거림,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어른들 웃음소리. 저는 그 사이에 없었어요. 부엌 한쪽 찬장 앞에 쪼그려 앉아 찬밥에 나물을 얹어 혼자 먹었죠. 식탁 의자는 20개가 넘었지만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결혼 8년 명절 밥상에 앉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당연한 건가?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든 설거지를 마쳤을 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내일 아침 차례상 떡국은 새벽 5시까지 끓여놔라. 네, 어머님. 국물이 뽀해야 해. 조상님이 좋아하셔. 저는 남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정우는 형들과 거실에서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제 시선을 느꼈을 텐데 본 척도 하지 않았죠. 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가 저를 위해 어머니, 수진이 좀 쉬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설 연휴 둘째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어요. 시어머니 친정 쪽 사람들 8명이 갑자기 방문한 거예요. 저는 냉장고를 뒤져 급하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새벽 4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쉰 시간이라고는 화장실 가는 5분이 전부였죠.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볼은 푸석푸석하게 꺼져 있었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움직여 발리행 항공권 가격을 검색했어요. 일주일 전에 몰래 갱신해둔 여권이 안방 서랍 깊숙이 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그냥 떠나버릴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해졌어요. 설 연휴 마지막 날 점심. 드디어 모든 손님이 떠나고 남은 식구들끼리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3일간의 고생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조심스럽게 밥상 끝자리에 앉았어요. 눈치를 봤죠. 시어머니 표정을, 시누이들 반응을, 남편의 눈빛을. 괜찮겠지. 이번만큼은. 그 순간 시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천한 것이 어디서 겸상이야? 부엄으로 꺼져. 목소리가 부엌까지 울렸어요. 시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떴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8년이었습니다. 3일 동안 눈 붙인 시간이 8시간도 되지 않았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었고 발목은 밤새 서서 일한 탓에 퉁퉁 부어올라 있었죠. 그런데 천한 것이라고요. 겸상도 안 된다고요. 제 입에서 네, 어머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양손으로 상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버렸죠. 갈비찜이, 잡채가, 전이, 제가 3일 밤낮으로 만든 모든 것이 쓰레기통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그 순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상위의 음식들이 쓰레기통으로 쏟아지는 소리. 갈비찜 국물이 튀고 접시가 부딪히고 젓가락이 흩어졌습니다. 시댁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시어머니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죠. 시누이들은 입에 물었던 음식을 삼키지도 뱉지도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정호도 조카들도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야, 너 지금 미쳤어?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팠죠?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손길을 거부한 거예요. 저는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작은 캐리어를 꺼냈어요. 서랍에서 속옷 몇 장, 티셔츠 몇 벌을 급하게 쑤셔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일주일 전에 갱신해둔 여권을 집어들었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진짜 떠나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 말이 맴돌았죠.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너 지금 어딜 가려고? 68살의 그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으로 비켜 현관문을 열었죠. 결혼 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스스로의 의지로 이 문을 나서는 거였습니다. 당장 돌아와서 사과해. 시어머니가 뒤따라 나오며 고함을 질렀어요. 설 차례상을 뒤엎은 년이 어디 있어?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집 문이 슬쩍 열리는 게 보였어요. 창피했냐고요? 아니,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며 뒤를 돌아봤죠. 시어머니가 복도 끝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옆에 서서 멍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제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그땐 알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인천공항이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힐끗 봤습니다. 캐리어 하나 들고 눈이 퉁퉁 부은 여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발리행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당일 출발 편도. 손가락이 결제 버튼을 눌렀어요. 287만 원. 8년 동안 시댁 공과금으로 쓴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택시가 고속도로에 올라섰을 때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한 통, 두 통, 세 통.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추면 또 울리고 또 울리고 12통째의 문자가 왔어요. 지금 당장 돌아와. 엄마가 쓰러지셨어.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어요. 화면이 어두워지자 차 안이 조용해졌죠.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시각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겠죠. 전현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 내가 뭘 했어. 서울 여자는 안 된다고 했지. 큰 시누이 미영 씨가 옆에서 거들었을 겁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정호 데리고 공항 가서 잡아올게요. 하지만 그들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출국장 안쪽이었어요. 인천공항 출국장.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그곳에서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방금 발권한 보딩 패스가 들려 있었어요. 발리행 23시 45분 출발. 저는 그걸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진짜 떠나는 거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이륙을 시작했을 때 저는 창가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가 멀어져 갔어요. 야경이 점점 작아지더니 구름 아래로 사라졌죠. 8년. 그 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이 나라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해외여행이 웬 말이냐고 했거든요. 남편은 또 엄마 말이 맞아라고 했고요. 이제 그 말들이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습니다. 발리 응우라라이 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7시. 시댁에서는 지금쯤 난리가 났겠죠. 저는 공항 밖으로 나와 습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열대의 공기는 달랐어요. 축축하고 따뜻하고 어딘가 꽃향기가 섞여 있었죠. 시댁 부엌의 기름 냄새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리조트에 체크인한 건 아침 8시쯤이었어요. 해변가에 있는 작은 리조트. 방에 들어서니 하얀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저는 그대로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부드러운 이불이 제 몸을 감쌌어요. 시댁 명절 때는 거실 바닥에서 이불 하나 깔고 잤거든요. 며느리가 무슨 방을 따로 써라는 시어머니 말씀 때문에. 이제 자도 돼. 그 생각이 들자마자 눈이 감겼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깨우지 않는 잠을 잤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설 연휴가 끝나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남편을 다그쳤을 겁니다. 당장 쫓아가서 끌고 와. 하지만 정우는 제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어요. 언제 돌아오는지도, 돌아오기는 할 건지도 아무것도 몰랐죠. 8년 동안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 번도 궁금해한 적 없는 사람이니까요. 저녁 무렵 저는 리조트 해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밑으로 모래가 부드럽게 파고들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가물난 음악. 저는 와인 잔을 기울이며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주황빛이 바다 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이런 풍경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 비행기 모드를 해제했어요. 순간 알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127통. 전부 시어머니였어요. 남편, 시누이들까지 합치면 문자만 89개가 넘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당장 연락해. 엄마가 쓰러지셨어. 진짜 이혼할 거야? 저는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한때는 이런 문자에 심장이 철렁했을 겁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며느라 제발 전화 좀 받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살려줘. 어머니가 잘못했어. 8년 동안 천한 것이라 부르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들이 나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발리 리조트에서 저는 늦은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테라스에 앉아 열대 과일과 팬케이크를 먹으며 바다를 바라봤죠.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야자수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평화로웠어요. 8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죠. 그 시각 서울 시댁 아파트에서는 시어머니가 난방 조절기를 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눌러도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았겠죠. 2월 초 서울은 한겨울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을 거예요.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당장 수리 기사 보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날카로웠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황당했을 거예요. 보일러 고장이 아니라 가스비 미납으로 공급이 중단된 거였거든요. 납부 기한이 설 연휴 다음 날이었는데 기한이 지나도 입금이 안 되니까 가스공사에서 끊어버린 거죠. 명의자 이수진 앞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었고 문자 알림도 갔을 겁니다. 물론 저는 그 문자를 무시했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알았을 겁니다. 집의 모든 공과금이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정우야, 너 공과금 내본 적 있어? 그런 건 수진이가 다 알아서 했는데. 남편의 멍한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8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그게 전부 제 손에서 나왔다는 걸 그들은 몰랐죠.
저는 떠나기 일주일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했어요.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인터넷, 케이블 TV, 시어머니가 매달 다니는 건강검진 병원 비용까지 총 7건이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자동이체 해지 버튼을 눌렀어요. 손가락 하나로 8년의 굴레를 끊어버린 거죠. 납부 기한이 설 연휴 직후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 끝나고 바로 고지서가 날아올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내지 않겠죠. 왜냐면 그 집에서 공과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으니까요. 발리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건 그날 오후였어요. 남편에게서 카카오톡이 왔거든요. 비행기 모드를 잠깐 풀었다가 확인했죠. 가스 끊겼어. 전기도 끊겼어. 엄마가 미쳐가고 있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리조트 수영장 선베드에 누워 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옆에는 파란색 칵테일이 놓여 있었어요. 얼음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녹고 있었죠. 8년, 매달 평균 87만 원, 총 8,352만 원. 제가 시댁 공과금에 쏟아부은 돈이에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가 말했거든요. 아들 월급은 저축해야지. 공과금 같은 잔돈은 네가 내. 잔돈이요. 매달 87만 원이 잔돈이었나 봅니다. 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얼마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해외 로밍이었어요. 저는 이번엔 받았습니다. 야, 지금 장난해? 엄마가 얼어 죽게 생겼어. 정우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았어요. 당장 돈 내. 아니면 자동이체 다시 걸어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영장 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직접 내시면 되잖아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행기 모드를 켰어요. 시댁에서는 급하게 공과금을 납부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공급이 중단된 상태였죠. 가스공사에 전화해서 재개통을 신청하려 했겠지만 거기서 막혔을 거예요. 명의자 본인 인증이 필요하거든요. 제 이름, 제 주민번호, 제 휴대폰 인증. 그게 없으면 재개통이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사흘째 냉수로 세수를 했을 거예요. 한겨울 서울의 수돗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아시나요? 손이 시리고 얼굴이 얼얼해지죠. 시어머니는 아마 거울을 보며 저주를 퍼부었을 겁니다. 천벌 받으련 이럴 줄 알았어. 서울 여자는 역시 안 돼. 하지만 그 천벌은 제가 내린 게 아니에요. 8년 동안 당연하게 받아먹고도 고마운 줄 몰랐던 대가죠. 냉장고 안의 음식들도 상해갔을 겁니다. 설 때 남은 음식들이 가득했거든요. 전기가 끊기니 냉장고도 멈췄겠죠. 갈비찜이 쉬고 나물이 물러지고 김치가 씌어지고 며칠 전만 해도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정성껏 만든 것들이에요. 시어머니가 싱겁다, 이게 음식이냐고 핀잔했던 그 음식들. 이제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었죠. 큰 시누이 미영 씨가 움직였을 거예요. 내가 수진이한테 전화해 볼게. 내 말은 들을 거야. 미영 씨는 항상 자신감에 차 있었죠. 시어머니한테는 효녀 노릇, 저한테는 언니 노릇. 양쪽에서 좋은 사람 행세를 했으니까요. 저는 미영 씨의 전화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대신 리조트 스파를 예약했어요. 발리니즈 마사지 90분 코스. 8년 동안 제대로 쉬어본 적 없는 몸을 풀어줄 시간이었죠. 마사지를 받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은은한 아로마 향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자스민과 일랑일랑 향. 시댁 부엌의 기름 냄새와는 천지 차이였죠. 마사지사의 손이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8년 동안 쌓인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설 연휴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댁 아파트는 여전히 전기와 가스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큰 시누이 집으로 피신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에게서 온 문자로 알았습니다. 엄마가 미영이네 갔어. 집에 있을 수가 없대. 이게 네가 원한 거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비워진 시댁 아파트에서는 상한 음식 냄새가 복도까지 진동했을 겁니다. 이웃들이 코를 막고 지나갔겠죠. 관리사무소에 민원도 들어왔을 거예요. 1203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확인 좀 해주세요. 남편은 그 아파트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전등도 안 켜지고 환풍기도 안 돌아가고 냄새만 진동하는 그곳에 그날 저녁 저는 발리 리조트에서 일몰을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위로 태양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에서 보랏빛으로 다시 짙은 남색으로 물들었죠.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기울이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음성 사서함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것들이었죠. 저는 하나씩 재생했어요. 며느라 제발 전화 좀 받아.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8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살려줘. 며느라 굶어 죽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8년 동안 천한 것이라 부르며 삼키게 했던 눈물. 명절마다 밥상에 앉지도 못하게 했던 그 굴욕. 이제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노을을 바라봤어요. 파도가 발밑으로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끊어진 건 가스와 전기만이 아니었어요. 8년간 저를 올감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진 거죠. 발리에서 2주를 보낸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 2월 말에 매서운 칼바람이 폐를 채웠어요. 발리의 습하고 따뜻했던 공기와는 달랐죠. 하지만 이상하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냄새 같았거든요. 공항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시댁이 아니었어요. 강남의 한 오피스텔. 출국 전날 밤 급하게 부동산 앱으로 계약했던 곳이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5만 원. 15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빈 공간의 냄새가 났어요. 새 벽지 냄새, 약간의 먼지 냄새. 창문을 열자 아직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빌딩 숲이 눈앞에 펼쳐졌죠. 여기가 이제 제 집이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인터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문득 결혼 초에 남편과 설치했던 가족 위치 공유 앱이 떠올랐습니다. 발리에 있는 동안은 비행기 모드라 위치가 안 떴겠지만 한국에 도착해서 비행기 모드를 해제한 순간 제 위치가 남편 휴대폰에 뜨였겠죠. 그 앱을 삭제하는 걸 깜빡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2주 만에 확 늙어 보였습니다. 볼이 꺼지고 눈 밑에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수진아, 문 좀 열어. 남편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제발 집에 가자. 다 잘못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라,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그러지 않을게. 8년 동안 단 한 번도 고개 숙인 적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버튼을 눌러 말했어요. 이혼 서류 준비해 두세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밖에서 시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며느라. 문 열어. 제발. 저는 귀마개를 끼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2주간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얼마나 잤을까요? 다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짜증이 났어요. 또 시댁 식구들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화면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젊은 여자,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박서연이었습니다. 큰 시누이 미영 씨의 딸, 제 조카, 19살 대학생이었죠. 작은 엄마, 저예요. 서연이요. 의아했습니다. 서연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저는 문을 열었어요. 서연이는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와, 작은 엄마 혼자 사는 거예요? 좋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커피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고 왔어? 그리고 무슨 일이야? 서연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작은 엄마, 이거 들어보세요. 서연이가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에 녹음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큰 시누이 미영 씨 목소리였죠. 어머니, 수진이가 요즘 너무 건방져졌어요. 시어머니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게, 그년이 돈 좀 있다고 콧대가 높아? 미영 씨가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좀 눌러야 해요. 안 그러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오늘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시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 저는 멍하니 그 대화를 들었어요. 설 전날 녹음된 파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한 것이 어디서 겸상이야라는 말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미리 짜고 친 판이었죠. 이게 언제 녹음한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1년 전부터 모았어요. 엄마가 이상하다고 느껴서요. 서연이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미영 씨는 장녀로서 시어머니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자랐대요. 결혼 안 하고 집에 있어도 괜찮다, 딸이 최고다. 늘 그런 말을 들으며 컸다고 해요. 그런데 8년 전 대기업 출신의 능력 있는 며느리가 들어왔죠. 저였어요. 시어머니가 달라졌대요. 미영아, 너도 수진이처럼 좀 해라. 수진이는 저렇게 잘하는데 넌 뭐하니? 비교가 시작된 거죠. 미영 씨는 열등감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보다 어린 며느리한테 비교당하는 기분. 그 분노를 저한테 돌린 거였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작은 엄마 험담을 엄청 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작은 엄마가 돈 자랑한다. 시어머니 무시한다. 남편 쥐고 흔든다. 없는 말도 지어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들을 그대로 믿었겠죠. 딸의 말이니까. 그래서 저한테 더 심하게 굴었던 거예요. 서연이가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녹음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수진이 기 좀 꺾어놔야 해요. 요즘 너무 까불어요. 미영 씨의 속삭임이었죠. 그래, 오늘 확실히 해줘야겠다. 시어머니의 대답. 그 몇 시간 후 저는 천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8년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유독 심하게 구박하던 날들. 그날마다 미영 씨가 옆에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저는 시어머니만 원망했어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죠. 이것도 보세요. 서연이가 USB를 건넸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 다른 녹음 파일들도 있어요. 다 모아뒀어요. 손에 닿는 USB가 작고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8년간의 진실이었죠. 왜 이걸 나한테 주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 집 싫었어요.
엄마가 작은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서 항상 미안했어요. 아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번엔 지지 마세요, 작은 엄마. 그날 밤 저는 서연이가 준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카카오톡 대화창이 떠올랐어요. 미영 씨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들. 수진이가 또 비싼 거 사입고 왔어요. 남편 월급은 다 빼돌리고 자기 돈만 쓰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너무 착해서 저런 년한테 당하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비싼 옷을 사입은 적이 없어요. 시댁 공과금 내느라 제 옷 살 돈도 없었거든요. 녹음 파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들. 수진이 친정이 별로래요. 그래서 기가 센 거예요. 저런 애한테 재산 넘어가면 어떡해요. 시어머니의 대답도 들렸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전현을 가만 못 두겠다. 공범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저를 짓밟아온 거예요. 새벽 2시가 넘도록 저는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8년간의 진실이구나. 내가 싸워야 할 상대는 시어머니만이 아니었어. 그 뒤에 미영 씨가 있었던 거야. 다음 날 오전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큰 로펌이었어요. 접수처에서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데 손에 땀이 났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차분한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죠.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모두 내밀었습니다. 8년간 납부한 공과금 내역서, 총 8,352만 원의 이체 기록, 시어머니의 학대 정황을 담은 녹음 파일, 큰 시누이의 악의적 개입 증거들,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변호사가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고개를 몇 번 끄덕이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이수진 씨, 충분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기업은 인정받으실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시누이분의 개입 증거가 결정적이에요. 제3자의 악의적 관여로 인한 혼인 파탄. 법적으로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8년 동안 삼켜왔던 것들, 이제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차갑지만 맑게 갠 하늘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천한 것이 아니었어요. 8년간 그 가족을 떠받쳐온 기둥이었죠. 이제 그걸 세상에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변호사 상담 후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한창인 4월 말, 저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서 있었어요. 회색 건물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죠. 법원 앞 가로수에 연두빛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이 이혼 조정 첫 기일이었거든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결혼 전 대기업 마케팅 과장 시절에 즐겨 입던 스타일이었죠.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봤을 때 낯설었어요. 시댁에서는 늘 앞치마만 두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연봉 7천만 원을 받던 그때의 내가 서서히 돌아오는 기분이었어요. 법원 복도에 들어서자 시댁 식구들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황금자, 남편 박정호, 그리고 큰 시누이 박미영. 2주 전 오피스텔 앞에서 봤을 때보다 시어머니는 더 초췌해 보였어요. 머리카락에 흰 것이 부쩍 늘었고 볼이 움푹 꺼져 있었죠. 미영 씨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피했습니다. 녹음 파일 때문이겠죠.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가운데 앉아 있었고 양쪽에 의자가 마주보고 있었죠. 저는 변호사와 함께 왼쪽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남편과 시어머니, 미영 씨가 나란히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집안 망신시키냐?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렸어요.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죠. 8년을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8년간의 공과금 납부네요.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인터넷, 케이블 TV, 병원비, 매달 평균 87만 원, 총 8,352만 원, 은행 이체 기록이 한 장 한 장 쌓여갔어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결혼 생활 8년간 시댁 공과금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총액은 8,352만 원입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훑어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명절마다 혼자 음식을 준비한 비용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매년 설날과 추석, 제사 때마다 평균 20인분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재료비와 노동 가치를 환산하면 연평균 300만 원, 8년간 총 2,400만 원입니다. 남편 정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다 그렇게 했어. 변호사가 고개를 돌려 정호를 바라봤어요. 박정호 씨, 그럼 이 비용을 누가 부담했나요? 정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수진 씨 개인 계좌에서 전액 출금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어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며느리가 시댁 살림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조정위원이 다시 제지했습니다. 황금자 씨, 진정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죠. 전현이 돈 좀 있다고 집안을 뒤흔들어 놓고 그 순간 제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조정위원님,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미영 씨의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요즘 너무 건방져졌어요. 어머니가 좀 눌러야 해요. 시어머니의 대답도 들렸죠. 그래, 오늘 확실히 해줘야겠다. 조정실이 술렁였습니다. 미영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맥락이 잘린 거야. 미영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리 뒤에 앉아있던 서연이를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네가 녹음한 거지? 엄마를 팔아먹어? 서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9살의 그 아이가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가 한 말 맞잖아. 왜 화를 내? 미영 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녹음 파일 전체를 검토했어요. 1년치 녹음, 카카오톡 대화 캡처, 모든 증거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조정위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박미영 씨의 지속적인 개입이 확인됩니다.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제3자의 악의적 관여로 인한 혼인 파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아이고, 내 심장. 테이블에 엎어지듯 쓰러지는 신용을 했죠. 예전 같으면 저도 허둥지둥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남편도, 미영 씨도, 조정위원도. 시어머니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기였던 거죠. 점심 휴정이 선언됐습니다. 저는 법원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혼자였습니다. 식판에 밥과 반찬을 담고 빈자리에 앉았죠.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시댁에서 맡던 것과 비슷했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결혼 8년 동안 명절 밥상에 앉아본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천한 것이 겸상이냐고 했으니까요. 저는 늘 부엌 찬장 앞에 쪼그려 앉아 찬밥을 먹었죠. 그런데 지금
법원 식당의 작은 테이블에서 저는 당당하게 밥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떴어요.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밥알이 이렇게 고소한 맛인 줄 몰랐어요.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오후 조정이 재개됐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미영 씨는 아예 오후 조정에 나타나지 않았죠. 합의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공과금 전액 반환 8,352만 원,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해서 제 기여분 인정.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년간 삼켰던 것들의 값이 숫자로 환산된 순간이었죠. 조정이 끝나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계단에서 서연이가 달려왔어요. 작은 엄마 이겼어요.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줬어요. 고마워. 내 덕분이야. 서연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 엄마한테 잘한 거 맞죠?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했어. 진실을 말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그날 저녁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거창한 건 아니었지만 8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밥상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어요.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링크드인 프로필을 업데이트했어요. 마케팅 경력 10년, 현재 구직 중. 사진도 새로 올렸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찍은 정장 차림의 제 모습. 결혼 전에 내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천 개의 불빛이 저마다의 삶을 비추고 있었죠. 저도 이제 그 불빛 중 하나였습니다. 천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 이제야 그렇게 살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혼 조정이 마무리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5월 초 서울에는 초여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오피스텔 창밖으로 가로수의 초록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바라봤죠. 새로운 시작의 계절 같았습니다. 희망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예전 회사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아, 우리 회사에서 마케팅 이사 뽑는데 지원해 볼래? 스타트업이었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죠. 연봉도 나쁘지 않았어요. 8년 만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기회였습니다. 면접 날짜는 5월 둘째 주 월요일. 저는 이력서를 다듬고 면접 준비에 들어갔어요. 면접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8년 전에 내가 돌아온 것 같았죠. 심호흡을 하고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죠. 수진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큰 시누이 미영 씨 목소리였어요. 번호를 바꿨나 봅니다. 서연이가 어젯밤에 집을 나갔어. 네가 꼬드긴 거지?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전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제가 네 편 들더니 결국 이렇게 됐잖아. 미영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이에게 연락했어요.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카카오톡도 읽히지 않았죠. 불안이 밀려왔어요. 서연이가 어디 갔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면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시까지 강남의 그 회사에 도착해야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생각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결국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면접 못 갈 것 같아요. 선배의 목소리가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수진아, 오늘 아니면 힘든데. 정말 죄송해요. 다음 기회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8년 만의 기회가 물 건너가는 순간이었죠.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서연이가 있을 만한 곳을 떠올렸습니다. 학교 근처 카페, 도서관, 친구 집. 하나씩 연락하고 수소문했죠. 초여름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까요? 오피스텔로 돌아왔을 때 로비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유리문 안쪽 소파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서연이었어요. 밤새 여기 있었던 건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달려가 아이를 안았어요. 서연이의 몸이 차가웠습니다. 작은 엄마. 서연이가 제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이를 안은 채 오피스텔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끓여 차를 내렸어요. 서연이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옆에 앉았죠.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아줬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죠. 엄마가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녹음 파일 때문에 미쳤대요. 배신자라고, 집안의 수치라고.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계속됐어요.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서연이가 소매를 걷었어요. 팔목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화를 낼 때가 아니었죠. 저는 서연이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해. 다 들을게. 서연이의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미영 씨는 서연이에게도 똑같이 했대요.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성적이 떨어지면 넌 왜 이렇게 못났냐고 했고, 조금만 실수해도 부모 망신시키는 것밖에 모르냐고 했대요. 칭찬은 한 번도 없었죠. 잘했다는 말 대신 겨우 이 정도냐만 들었다고 해요. 엄마 사랑은 항상 조건부였어요. 서연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성적 잘 나오면 예뻐해주고 못 나오면 며칠씩 말 안 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19살. 아직 어린 나이에 그런 걸 깨달아야 했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작은 엄마만 달랐어요. 서연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명절 때 저한테 맛있는 거 먼저 챙겨주셨잖아요. 시험 망했을 때 괜찮다고 해주셨고. 기억이 났어요. 시댁에서 종처럼 일하면서도 서연이한테만은 따뜻하게 대해줬었죠. 그래서 엄마가 작은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서 너무 미안했어요. 서연이가 울먹였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못 참겠어요. 그 집에 못 돌아가요. 저는 서연이를 오피스텔에 재웠어요. 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데리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죠. 하지만 미영 씨의 반응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네가 뭔데 내 딸을 데려가? 목소리가 도끼로 가득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미성년자 유인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말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수진 씨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서 출석 요청드립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서연이는 19살. 이미 성인이었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미성년자라고 거짓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서연이의 신분증, 대학교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모든 서류가 서연이가 성인임을 증명했죠. 서연이 본인도 출석해서 진술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작은 엄마에게 갔어요. 강요당한 적 없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혐의 처리됩니다. 조사관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경찰서를 나서는데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인스타그램 멘션. 눌러보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미영 씨가 SNS에 글을 올린 거였어요. 제 전 시누이 이수진이 제 딸을 세뇌시켰습니다. 긴 글이었죠. 시어머니를 굶기고 남편을 버린 여자가 이제 제 딸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이 사람을 조심하세요. 가정 파탄녀입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여자가 있다니 무섭네요. 시어머니를 굶겼다고요? 인간이 아니네. 불쌍한 시어머니. 저런 며느리 만나서 악플이 쏟아졌어요. 제 이름을 검색하면 미영 씨의 글이 가장 먼저 떴습니다. 며칠 사이에 글이 퍼져나갔어요. 맘카페, 커뮤니티 사이트, 블로그, 가정 파탄녀, 시어머니 굶긴 며느리, 폐륜녀. 저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저를 욕했습니다. 화면을 볼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면접 취소했던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아, 미안한데. 선배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인사팀에서 네 이름 검색해봤나 봐. 아무래도 이 상황에선 어려울 것 같아. 전화가 끊겼어요.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8년 만에 잡은 기회였어요. 새로 시작하려던 삶이었죠. 그게 이렇게 무너지다니. 저는 오피스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 소리도 나지 않았죠.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누군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아이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온기에 울음이 더 터져나왔죠. 작은 엄마.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맞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같이 싸울게요. 작은 엄마 혼자 아니에요. 19살 아이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려던 삶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SNS 비방이 시작된 지 닷새째였습니다. 제 이름을 검색하면 여전히 악플이 쏟아졌어요. 가정 파탄녀, 폐륜녀, 시어머니 굶긴 며느리.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저를 심판하고 있었죠. 오피스텔 창밖으로 5월의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음도 그렇게 축축하게 젖어들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작은 엄마, 저 글 올릴 거예요. 무슨 글이냐고 물었죠. 진실이요. 엄마가 뭘 했는지, 작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말렸습니다. 서연아, 네가 그러면 엄마랑 완전히 끝나는 거야. 서연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이미 끝났어요. 엄마가 끝냈잖아요. 서연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써내려갔어요. 저는 옆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죠. 아이의 어깨가 가끔 떨렸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자기 엄마의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니까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 썼어요. 확인해 주세요. 화면을 봤어요. 긴 글이었습니다.
저는 20살 대학생 박서연입니다. 글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제 엄마가 퍼뜨리는 이야기의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서연이는 모든 것을 썼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받아온 정서적 학대, 성적이 떨어지면 며칠씩 말을 안 하던 것, 넌 왜 이렇게 못났냐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것, 그리고 작은 엄마 수진이 유일하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줬다는 것, 명절 때 맛있는 것 먼저 챙겨주고 시험 망해도 괜찮다고 해주던 것, 글 중간에 녹음 파일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미영 씨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들. 수진이가 건방져졌어요. 어머니가 좀 눌러야 해요. 작은 엄마는 8년 동안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서연이가 썼습니다. 뒤에서 조종한 건 제 엄마였어요.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작은 엄마는 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는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도 울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서연이를 안아줬습니다. 올려도 되죠? 서연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의 손가락이 게시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한번 깜빡이더니 글이 올라갔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서연이의 글이 화제가 된 거예요. 밤새 공유되고 퍼져나가고 댓글이 폭주했죠. 세상에 진짜 피해자는 수진 씨였네요. 신우이가 뒤에서 조종했다고요? 소름 끼쳐요. 딸이 저렇게까지 폭로할 정도면 얼마나 심했을까. 여론이 급반전했습니다. 미영 씨의 원래 글에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쟁이, 자기 딸한테도 저랬으면서 역대급 악질 신우이. 미영 씨는 급하게 글을 삭제했죠. SNS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스크린샷이 퍼져나갔거든요. 악질 신우이라는 꼬리표가 이제 미영 씨에게 붙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 황금자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죠. 며느라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날카로웠던 그 목소리가 힘없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녹음 파일 들어봤어. 미영이가 나한테 그렇게 말한 적 있어. 근데 그게 다 지어낸 거였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수진이 네가 돈 자랑한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미영이가 그랬거든. 난 그 말 믿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8년 동안 한 번도 돈 자랑한 적 없어요. 오히려 제 돈으로 시댁 공과금 다 냈잖아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영 씨 말만 듣고 저를 미워하셨죠. 근데 한 번이라도 저한테 직접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전 그냥 며느리 노릇 열심히 하면 언젠가 인정받을 줄 알았어요. 바보 같았죠.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가 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판 싸웠다고 해요. 네가 그동안 나한테 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어? 미영 씨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대요. 엄마가 맨날 수진이만 예뻐하니까 그런 거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결국 둘은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모녀지간이 그렇게 끝난 거죠. 시어머니는 의지할 곳을 잃었어요. 큰 며느리는 떠났고 큰딸과는 싸워서 연락이 끊겼고 아들 정우도 이혼 후 연락이 뜸해졌대요. 68살에
홀로 남은 거죠. 불쌍하다고 느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예전 회사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아, SNS에서 내 이야기 봤어. 긴장이 됐습니다. 또 안 좋은 소식일까봐. 우리 회사에서 경력직 뽑거든. 지원해 볼래?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 응. 인사팀장이 내 이야기 보고 관심 가지더라.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라고. 면접 날이 왔습니다. 6월 첫째 주였어요. 저는 다시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어요. 해볼 만한 싸움이었거든요. 면접장에 들어서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이 물었어요. 이수진 씨, SNS에서 화제가 되셨던데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8년간 제 가치를 잃고 살았습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지금은요? 이제 되찾으려고 합니다. 면접관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이 미소를 지었어요. 솔직하시네요. 마음에 듭니다. 면접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케팅 전략, 브랜드 기획, 팀 관리. 8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었죠.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뜬 합격이라는 2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죠. 가장 먼저 서연이에게 연락했어요. 서연아, 나 합격했어. 서연이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작은 엄마,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에요. 서연이도 결정을 내렸다고 했어요. 미영 씨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기로 했대요. 기숙사비 내가 도와줄까? 제가 물었죠. 아니에요. 서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엄마가 알려준 거 있잖아요. 스스로 해보라고. 저도 아르바이트 구할 거예요. 대견했어요. 이 아이가 미영 씨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제가 말했어요. 언제든 힘들면 연락해. 알았지? 네, 작은 엄마. 서연이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느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서울의 밤을 덮고 있었죠. 8년 동안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받기만 했어요. 아니, 도움이라기보다는 시키는 대로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연이에게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었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7월의 서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법원 계단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죠. 쨍하게 갠 여름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난 거예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대신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는데 누군가 뒤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죠. 박정호. 그 사람의 얼굴이 몇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 밑에 그늘이 내려앉았고 광대뼈가 도드라졌죠. 수진아. 정호가 제 앞에 섰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8년 전 프로포즈하던 그 목소리랑 비슷했죠. 그때는 그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었는데 저는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8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던 사람. 시어머니가 천한 것이라고 소리칠 때도 고개만 숙이고 있던 사람. 엄마 말이 맞아라는 말만 반복하던 사람.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잘 사세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정우가 뭐라고 불렀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7월이 됐어요. 서울의 여름은 습하고 더웠지만 저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거든요. 새 회사에서 저는 마케팅 팀장이 됐습니다.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승진한 거예요. 연봉은 8,500만 원. 예전 대기업 시절보다 더 높았죠. 면접 때 말했던 것처럼 잃어버렸던 제 가치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퇴근 후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매장 안을 걸었죠. 과일 코너에서 복숭아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황금자, 6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 사이에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고 등이 굽어 있었죠. 쇼핑카트에는 혼자 먹을 반찬거리만 담겨 있었어요. 1인용 두부, 작은 생선 한 토막, 나물 한 봉지.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멈칫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천한 것이 어디서 겸상이야 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가 맞나 싶었죠. 저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아무 감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복숭아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로 향했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작은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밝은 목소리였죠. 응, 왜? 학교 근처에서 밥 먹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비 탔거든요. 제가 살게요. 웃음이 났어요. 그래, 네가 사. 약속한 토요일이 됐습니다. 서연이가 알려준 식당으로 갔어요. 대학가 근처의 작은 한식집이었죠. 된장찌개 냄새가 식당 안 가득했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작은 엄마. 서연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6개월 사이에 아이가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눈빛에 자신감이 생겼죠. 미영 씨 밑에서 움츠러들어 있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이는 기숙사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대요. 아르바이트도 구했고 학점도 잘 나왔다고 했죠. 저도 나중에 작은 엄마처럼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될래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마케팅 쪽 일 재밌어 보여요. 저도 해볼까요? 대견했어요. 이 아이가 미영 씨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엄마랑은 연락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먼저 사과하면 그때 생각해 보려고요. 씁쓸하면서도 서연이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20살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저녁을 마치고 서연이와 헤어졌어요. 작은 엄마, 다음에 또 밥 먹어요. 서연이가 손을 흔들며 지하철역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저 아이만큼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문득 8년 전 결혼할 때의 내가 떠올랐어요. 그때의 나는 뭘 꿈꿨을까? 행복한 가정? 사랑받는 며느리?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8년 동안 천한 것이라 불리며 밥상에도 못 앉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20인분 음식을 만들고 찬장 앞에서 찬밥을 먹었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여자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도 그 불빛 중 하나였죠.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진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1001개 어디서 겸상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8년 동안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빈 메아리처럼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저는 출근 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실 거예요. 천천히 여유롭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8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죠. 명절 아침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나 이수진, 39살.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종도 아닙니다. 그냥 나예요.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제 삶을 사는 사람. 이제야 그렇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창밖으로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커튼을 닫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제 삶을 살아갈 겁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이수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겨울 끝에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처럼 가장 차가운 시간을 견딘 사람만이 만나는 봄이 있습니다. 이수진 씨의 봄은 8년이나 걸렸지만 결국은 찾아왔어요. 아마 보시면서 한 번쯤 고개를 갸웃하셨을 수도 있어요. 공과금 명의로 시댁 전체가 마비됐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게 진짜 가능해? 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정 내에서 한 사람이 모든 생활 인프라를 도맡으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해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를 며느리가 혼자 전담하는 가정이 여전히 40%가 넘고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비율은 70%를 넘었다고 합니다. 가사 노동에 드는 비용을 환산하면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는 게 현실이에요.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본인 명의로 된 공과금이나 자동이체 내역은 반드시 정리해두세요.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기여분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둘째, 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천하다고 깎아내린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예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닌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셋째, 가족 안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제3자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의 원인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넷째, 8년을 쉬었어도 당신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멈춘 것 뿐이지 끝난 게 아니에요. 혹시 지금 가족 안에서 당연한 존재로 취급받으며 상처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수진 씨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된 삶을 하나씩 되찾아보세요. 작은 통장 하나, 작은 공간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얼었던 강물도 봄이 오면 다시 흐르듯이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반드시 당신만의 밥상에 앉는 날이 올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이수진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 마음을 울리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